한국의 살인사건 14번째 사건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포기한 페류나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사람입니다. 박한상. 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못된 놈이다. 이런 애가 있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나중에 제가 경찰이 돼서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수십 년 동안 왜 그 페류나의 대명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을 붙이면 존속살인. 네. 예, 존속살인인데 이게 우리나라 존속살인의 어떤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존속살인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정표를 그어놓은 그런 사건인데요. 박한상이는 이제 범인의 이름이죠. 네. 박한상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존속살인 그러면 바로 아마 떠오르는 게 박한상일 거예요, 이름이. 네, 전 물론 뭐 이은석도 있고 뭐 있는데 박한상이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어떤 존속살인 범죄자로 아마 인식될 겁니다. 이름조차도 저는 너무 귀에 익었었어요. 94년인데 이때 한참 또 그 문제가 됐던 게 오렌지족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박한상이 오렌지족이라고 하면서 또 신문 기사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더더욱 박한상 오렌지족 이런 애들은 뭐랄까 그 못된 놈 잘못 그 길러진 애들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 전 얘기인데요. 1994년이죠. 94년이니까 뭐 저는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94년 5월 19일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고급 주택이에요. 그 고급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죠. 네. 화재가 발생하고 그 신고를 한 남성이 아주 다급하게 집에 불났다. 그래서 119에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그 당시 23살의 박한상이었어요. 네. 박한상이가 그러니까 그 집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박한상이가 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를 진압을 했죠. 네. 화재를 진압하고 이제 발화 지점을 보니까 지하 1층인데 1층은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은 원래 지상 2층이 있고 지하 1층이 있으니까 3층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상 2층은 내부 수리 중이었어요. 내부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하 1층으로 임시거처로 삼아서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서 불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삼성동이잖아요. 삼성동입니다. 그러면은 주택가도 되게 번화간 부촌이죠. 네, 부촌. 부촌이잖아요. 예. 거기서 화재가 났었다고 했을 때 딱 경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출동을 했을까요? 뭐 화재야 날 수 있죠. 화재야 날 수 있는데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안에서 시체가 두 구 발견이 돼요. 세 구가 발견되죠. 네. 박순태라고 박한상의 아버지. 네. 그 사람은 그 우리나라 그 한약재상으로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려 한약 뭐 주식회사인가 하신 분. 그리고 그 엄마 조순희 씨. 네. 그리고 이제 그 12살인가요? 12살 먹은 그 그러니까 엄마의 그 여자 형제 아들. 네. 그러니까 박한상 입장에서 보면 이모의 아들이죠. 네. 그렇게 세 구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고요. 저는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정남규 사건이었었는데 정남규가 다 수유리에서 불지른 사건 말하는 네. 거예요. 가족들은 다 못 나온 상태에서 아버지만 빠져나와서 아버지가 그때 많이 의심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의심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한상도 이런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고 대부분 화재에서 자기 혼자 빠져나왔을 때는 사실 첫 번째 용의자가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의심을 많이 받았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박한상만 지금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부모하고 그다음에 사촌 동생은 못 나오고 그랬을 때 박한상이 첫 번째 용의자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게요. 이제 제가 설명하다 끊겼는데 세 구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네. 일단은 그 시체 두 구 부부죠. 네.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상태를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사실 이런 얘기는 참 굉장히 불편한데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에 의해서 소실돼서 탄 사람들한테서는 피부가 터져가지고 혈흔이 유출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하체가 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몸 여러 군데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온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어떤 화재사의 시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살펴보니까 각각 부부에게서 한 40개소에서 50개소 정도의 자창이라고 그러죠. 네. 참혹하게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이 살인일 수 있거든요. 게다가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했잖아요. 네. 부검을 했더니 기도라든지 폐에서 이른바 그을음이라고 그러죠. 이산화탄소 같은 게 흡입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목이라든지 이 폐를 절개해서 숨을 쉬었는지 여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났을 때 숨을 쉬었다면 목구멍이라든지 폐에 검은 그을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숨을 쉬기 때문에. 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흉기에 의해서 사망한 이후에 불이 태워졌기 때문에 목이라든지 그 기도에서 그 숨을 쉬는 흔적이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건 명백히 누군가 살해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박한상에 대해서 수사 초점이 의심은 갔지만 뭐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들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모 잃은 것도 슬픈데 아니 무슨 자식을 범인으로 뭐냐 이런 시각도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119에 직접 전화를 걸었었고 거의 그 현장에서만 오열을 하고 막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당시 기록으로는 친가 쪽에서 방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 맞아요. 쪽에서. 그리고 외가 쪽에서는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런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친가 쪽 입장에서는 그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 친가 쪽의 친척분들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느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이 있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이고 애는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전수 마크라고 그러잖아요. 맨투맨식으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반대로 이제 외가 측 입장에서는 저 어머니죠. 어머니 쪽이 죽었는데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친가와 외가 쪽의 입장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외가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당시 수사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에 박한상이는 신고도 본인이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이 물어보니까 자기 자다가 소변이 좀 보고 싶어서 깼다. 그런데 이미 뭐 불은 많이 났고 그래서 나 혼자만 나올 수밖에 없었고 미처 뭐 부모님을 내가 구하지 못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상도 좀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도 화상을 좀 입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설마니 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용의자군에서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최초에는. 예. 그런데 결정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증언이죠, 네, 증언. 예. 네. 그 박한상이 이제 어쨌든 화재를 입어서 병원에 후송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병원에 그 치료를 해줬던 간호사분이 머리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박한상이 머리에 피가 많이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연히 머리 부위를 다쳤을 거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머리를 살펴봤는데 정작 박한상이 머리에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피는 박한상이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피가 아닌 거죠. 타인의 피인 거죠.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의심스럽게 보고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더 많은 혐의점에다가 플러스를 하나 더 준 거긴 하죠. 그럼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찰에서 감청도 좀 했었다고 하던데. 그 감청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범죄 발생하고 이후에 하긴 네. 했어요. 네. 예.
근데 그때 너무 태연하고 별다른 그게 이제 애인하고 낄낄거리고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했다는 그런 감청 결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은 했지만 무언가가 증거가 나오지 않고 또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 박순태 씨가 아까 말씀드린 100억대 부자 아니에요. 네. 100억대 부자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들은 일단 배제하고 난 다음에 뭐를 받냐면요. 원한이나 치정, 네.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누군가 침입해 가지고 살해하고 불질른 게 아닌가. 바꿔서 얘기하면 박한상이도 피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박한상이는 아까 말한 대로 소변보로 나오는 바람에 운 좋게 살은 사람 정도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 박순태죠. 그러니까 박한상의 아버지 이 사람을 조사를 다 해봤더니 사업 과정에서 뭐 누구한테 뭐 갈등도 없었고 원한도 없었고 치정도 더더군다나 없었고 기독교 신자로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활동했다고 그래요. 박순태 그 이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가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화 사건이나 화재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체가 발견되면서 타살로 의심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인 이제 그렇죠.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타살당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었던 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원한이라든지 어떤 갈등 관계의 문제가 예.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박한상에게 갈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그게 한 이제 거죠. 머리에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간호사의 제보 거기에 더 나가서 박한상이가 발목에 사람한테 물린 인교상이라고 그러죠. 네. 사람한테 물린 이빨 자국이 이 경찰에 제보가 되죠. 네. 근데 그 제보는 지금 염 교수님 혹시 그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 사람 물은 그 이빨 자국을 그 간호사가 제보했다는 아니, 말도 아니, 있고 아니, 친척이 제보했다는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친척이 한 게 맞을 겁니다. 친척이 얘기한 게 맞죠. 네. 간호사는 아마 머리에 피 묻은 것만 네. 제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버지 치열로 밝혀져 가지고 예.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됐죠, 그게.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이 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어머니를 먼저 살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물었다는 설이 있고요. 아버지가 물은 그 아버지 이빨 자국이라는 그 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맞는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수사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인터뷰하신 부분에서도 그 혈흔을 그 조회해봤더니 아버지 어머니 혈흔이 나왔고요. 맞아요. 머리에서 묻은 네, 그, 그다음에 물린 자국은 치열을 아버님하고 대조를 해봤대요. 치열대조 하거든요. 네, 치열 대조를 해봤더니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아가지고 이걸로 5일 동안 공략을 하니까 나중에 다 실토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네, 맞아요. 이게 정확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이 치열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대조했을 때 저희가 누구 건지 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치아만 남더라도 뭐 저희가 누군지를 아니면 뭐 병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찾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종아리를 물은 것 같아요. 네, 종아리를 오른쪽 물었습니다. 종아리를 네. 물었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치열. 그 저 뭐 미국의 연산인마 테드 번디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여성의 이 가슴 부위를 물어뜯은 치열로 인해서 검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사람이 물은 거를 일반적으로 인교상이라고 그래요. 사람 인자 인교상. 일단 뭐 일선 현장에서는 사람이 일단 물었다 그러면 전치 사주예요. 무작정. 네. 예. 근데 저희가 조금 이제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범행을 어떻게 준비를 한 건가요? 이게 이제 뭐 복잡한데요. 일단은 아까 그 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교상 이빨에 물린 것과 머리에 피를 근거로 해서 경찰이 강렬하게 추궁해 가지고 7일 만에 네. 사건 발생 7일 만에 5월 26일 날 자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다. 이게 이제 검거 과정이고요. 네. 이제 그 살해하는 이제 그 과정을 따지기 전에 살해 원인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살해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이제 그 뭐 대별해서 딱 두 개로 나누면 자기 아버지의 박순태 씨에 대한 안갚음, 네. 감정 그리고 유산 상속의 목적입니다. 100억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100억대면 지금 거의 1000억에 천억 가까운. 넘어갈 1000억 거예요. 그죠? 그럴까요? 네. 94년도하고 지금 비교하면 그래도 뭐 24년입니까? 네, IMF 전인데. 근데 그래도 한 500억 정도는 넘지 않을까 거뜬히. 엄청난 거죠. 엄청난 재산이죠. 그때 100억이면. 그리고 대한 한약협회인가요? 거기 예, 예. 서울 지부장이었다고 서울 하더라고요. 지부장이고 덕인당인가? 덕인당 한의원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력도 크고 돈도 많았던 집안인 거죠. 이게 한약재상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 업계에서는 거물이죠, 이분. 네, 거물이죠. 네. 그러니까 당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한약재상으로 아주 크게 하시다 보니까 한약이 당시에는 뭐 어음도 안 돼요. 이게 현물 거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현금 박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현금 거래가 되고 또 이분이 하시는 거는 그 대형 그때 한방병원이 그때 그때 한의대 자체가 한참 막뜰 때예요. 열풍일 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때 예. 시류를 잘 만나셨고 그때 또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뭐 대박 터치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분이 소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약재상으로 컸는데 번듯한 한방병원 만들 돈도 있는데 한방병원. 그러면 내 자식 둘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한의사가 되면 내가 이사장하고 아들이 원장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셨대요. 그렇죠. 예, 기도 제목이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장남이니까 장남에 대한 기대가 컸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되게 명석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 머리 닮았으면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버님이 초기에 돈을 많이 투입하신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도하시다 보니까 네가 필요한 만큼 돈을 써라. 이게 이제 화근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오렌지족 활동을 했다는 진술이 오렌지족. 네,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틀어져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게 하고 아버님이 또 담당 그 담임 부장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에 참여를 시켜서 약간 비행성을 갖다가 좀 폭력도 행사하고 하니까 그 사람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한의대를 가는 게 목표다 보니까 제가 알 때는 그 당시 저희랑 비슷한 학번이기 때문에 한의대 아무데나 못 갑니다. 그래서 한의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박한상 친구들 진술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철들어서 내가 주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사람이 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대요. 그러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아들은 중고등 회장. 이건 그 구도 자체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여기서 조금 욕심을 부르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대로 교회 열심히 사명 받아서 다니게 했으면 좀 됐을 텐데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만 나가냐.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했대요. 아니 본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네, 그러니까 고3 때만 끊어라 이랬대요 교회를. 고3 때. 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휙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가려고 했답니다.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니까 아버님 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강남에 유명한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오잖아요. 네. 고2 때 전학을 한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네. 강북에 살다가 강남에 그 삼성동 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거의 맹자 어머니 수준이에요. 아. 교회를 끊기 위해서. 근데 가자마자 이제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가 아주 유명했거든요. 현대고등학교, 공부를 압구정 현대고. 아주 잘하거나 아주 망가지거나 저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한 애들은 뭐 진짜 똘똘한 집안 부모님들 환경이 이러니까 그렇고 거기 환경이 놀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놀새들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갈등이 있었으라고 추정이 되는데 실제 진술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71년생이더라고요. 네. 이 박한상이가 71년생 서울 출신이고 뭐 어려서부터 갑부 자식이니까요. 말 그대로 오렌지족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네, 그때 근데 아버님이 실수하신 게 그때 오렌지족들이 한참 거닐던 곳이 바로 그 현대고등학교 근처인 압구정이잖아요. 압구정 현대고잖아요. 압구정. 네. 그래서 일부러 이사를 시키신 것 같고 하신데 오히려 더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거기 가서는 뭐 현대고에서는 반에서 한 40등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뭐 별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박한상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뭐 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신경을 쓰고 교육열이 엄청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염 교수님 말대로 교육열이 엄청났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
한의사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당시 네. 친척분들이나 지인들도 다 그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담당 수사관도 박한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게 나한테는 큰 부담이었다. 본인이 네, 네. 이렇게 진술이 나온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한상이가 아버님 때문에 망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당시 이제 교회 활동한 친구들이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그 당시 걸 좀 발췌해 보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간 담배 피고 술 먹고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한테 잘 보여주려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2 때도 나가서 술 담배를 다 했다고 그러거든요. 진술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대로 오렌지족의 어떤 본토 동네에 가서 그렇죠. 거기서 술 담배 하면서 탈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방대학을 갔잖아요. 맞아요. 그 원광대학 갔어요? 네, 대학을 갔는데 거기도 한의대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당시 투고였습니다. 그때 저희 경희대 다음으로 가장 공부 잘하는 학교였고 서울에도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탁과로 집어넣은 게 제 추정상으로는 거기서 편입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내려 보냈는데 거기 적성이 안 맞아서 이제 중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이 진짜 가장 망가진 게 군대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방위병 근무했잖아요. 네, 몸무게로 방위병을 했는데 그 또 진술 내용에 나온 게 소나타를 타고 다녔다고 나와요. 맞아요. 흰색 소나타를 끌고 네, 다녔던. 근데 그 당시에 그랜저하고 브로움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브로움 대구에. 있어요, 네, 브로움. 이게 최고 지금 말하는 벤츠급 되고 그다음 소나타 타면 BMW 좀 비싼 거 정도 되는 레벨이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그 싸구려 스코프만 타고 다녀도 압구정동 오렌지라고 했을 때니까. 그래서 소나타를 타고 대학생이 그러니까 방위병 신분에. 방위병이? 예. 그래서 군 생활도 아주 극히 불성실해서 아버님이 또 카바라 다녔다 이런 진술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네. 원광대학을 보낸 이유는 경영학과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 한의대는 못 간 것 같고 토목과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도 한데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경영학과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뭐 많이 헷갈려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원광대학교 경영학과를 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대 그 한의대가 있으니까 전과시킬 목적이었던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토목과인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토목과 경영학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경영학과 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그 전과가 가능했었대요. 의대도 한의대도. 네, 근데 가능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의대는 아예 안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요. 네. 한의대도 네.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아버님의 욕심으로 그렇게 원광대를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자꾸 와전이 되면 아버지가 나쁜 분이 되는데 전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은 아유, 그럼요. 자기가 노력한 자수성 그 고양이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약사라고 그러잖아요. 한약사. 예. 지금 한약사라고 이제 정식 맞아요. 약사로 바뀌었는데 약 취급하는 분들. 이 당시 이제 그런 그때는 면허 약종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고 실제로 뭐 자산을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만 해도 당시 시가로 100억대 그 기업을 일구셨다면 이 아버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예, 대단한 분인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소위 말하는 그 이종교배를 하려고 했어야 노력을 해야죠. 내 새끼가 아니어도 내가 병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때 좋은 한의사면 내 아들같이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 당시 생각만 해도 무조건 내 자식. 네, 그러니까 일종교배 즉 내 피줄만이 이게 될 수가 있다. 뭐 물려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패착이나 비극적인 상황을 부르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처음에 페류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지만 기사에서 그때 당시 기사에서도 또 부모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왔어요. 지적이 많이 되면서 많이 나왔어요. 약간 갈렸던 게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전적으로 아들의 문제이냐 아니면 또 부모의 문제냐 이렇게 갈리는 약간 파들이 좀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부모 만나면 네. 어유, 전 유학 갔어요 미국에. 예, 미친 갔다 거죠. 오셨잖아요. 아니 근데 미친 거죠 이거는. 네, 죄송한데 저는 뭐 그냥 먹고 살만한 집 출신이지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이 정도로 학교에 부모님 찾아다니고 교회에도 헌금 아들 좀 해달라고 열심히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들 위해서 장로님까지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중고등부 그 부장 선생님을 할 정도면 장로님 정도 돼야지 안수 장로님 돼야지 이 정도 하는 큰 교회 같거든요. 잘 알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학교나 진짜 최고의 아버지 만난 거예요. 지금 같은 소위 말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네. 거 맞죠 뭐. 그렇기 때문에 박한성이 다른 존속 살인범보다 더 많이 기억되는 이유고 더 많이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맞아요. 이인석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학대를 받았던 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박한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인 거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진짜 유학을 갔더라고요. 갔어요. 네. 방위병 근무하고 나와서는 복학도 포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91년도에 휴학을 해버리고 얘가 이제 방위병으로 93년도 7월 달에 제대하거든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이제 본인 얘기는 아버지의 잔소리로부터 도피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딱 그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목사한테 가서 미국 유학을 상의를 합니다. 결국 목사가 뭐 보내주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 8월이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가는데 93년 8월이요. 예. 예. 그 LA 근처에 있는 그 LA 근교에 있는 거기 어학원을 등록을 해놓고 8개월 과정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증금 $300에 월세 $530라고 해요. 와. 예, 그러니까 8평 규모의 어떤 아파트라고 하니까 최고 부자 아파트죠. 그러니까 부자 아파트죠. 자, 이 정도 그 당시 혼자 있는데 8평 규모 말도 안 미국에서 네. 8평 규모 보증금 $300에 아유, 월세 $530. 네, 근데 이런 아버지 만났으면 나지. 그래서 이제 8개월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데 공부는 갈 때부터 취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학원은 가서 제대로 안 간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에 처박혀가지고 폭력성이 아주 짙은 그 미국 그 비디오에 탐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간지 한 2달 정도 된 사이에 그 또래 거기 얘하고 유사한 그 어떤 유학생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도박을 배우죠. 네. 그래서 이제 도박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라스베이거스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예. 하루에 탕진한 돈이 거의 500에서 800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많은 날은 뭐 $5,000 $5,000까지 날렸다는데 뭐. 네. $5,0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뭐 아우 뭐 1,000만 원 단위로. 계산을 하면요. 94년도에 대기업 대졸 출신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250만 원 할 때 그때. 그때 한 250. 네, 230에서 250. 그러니까 뭐 $5,000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으니까 뭐 거의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가 보내는 매달 한 $2,000를 또 보내준 모양이더라고요. 매달. 네. 그것도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승용차를 산다고 아버지 쫄라가지고 $18,000. 네. $18,000면 지금으로 하면 1억 8천? 네. 그러면 그때는 훨씬 센 거죠. 그렇죠. 네. 그 뭐 혼다 어코어인가 뭐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코드인가 혼다 어코드 네. 뭐 그거를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돈까지 매달 2,000불 보내주는 거 이것까지 싹 도박으로 탕진하고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 몰래 8개월 만에 귀국합니다. 예. 기록해서도 별의별 걸 다 했더라고요. 카드 발급하고 사채 받고. 그게 이제 94년 4월인데요. 이 돈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일단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요. 그 신용카드를 담보로 해가지고 사채업자한테 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거 많이 유행했잖아요. 신용카드 네, 담보로 아무나 해서 해줬어요.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 담보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호텔 나이트클럽 같은 데 전전했나 봐요. 뭐 술 먹고 근데 그게 친척한테 딱 들켰나 보더라고요. 친척이 봤나 봐요.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한 3일 만에 또 미국으로 다시 허겁지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여전히 도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빚이 한 3,7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거의 한 1억, 2억. 아유 자꾸 돈 따지네. 네. 이게 저희 어느 개념 정도인지 좀 아셔야 큰 돼요. 돈이라고 그냥 쳐야 될 것 같아. 네. 네. 결국은
그 빚 때문에 거기서 견디지 못하니까 사채 빌렸으면 미국에서도 죽어요. 아, 그러면 큰일 나죠. 네. 죽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결국은 도박 관련된 그러면 도박 빚은 거기서 감당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한테 빚 갚아달라고 사정하다가 귀국을 하게 돼요. 네. 귀국을 해서 오니까 아버지 박순태 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 같은 게 자식이냐? 어? 너 이 새끼야. 너는 살 가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다. 너 이 새끼 호적 파버리겠다. 너 파서 나가 집에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예.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 맞아요. 작은 아들이 한의대에 갔게 됐죠. 그 맥을 이을 수 있는 둘째 아들이 생겨버린 거죠. 첫째 아들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박한상이의 직접적인 번제 원인이 지금 도박으로 나오잖아요. 네. 미국에서. 근데 그때 당시 아메리칸 놀세라고 표현되는 도피성 유학생들하고 어울렸는데 이 도피성 유학생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렇게 돈을 마구잡이를 쓸 정도로 그렇게 오랜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계에 걸렸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아, 작업에? 네. 그러니까 설계에 걸려서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가서 처음에 좀 땄겠죠. 따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큰 돈 벌 수 있네. 아버지한테 돈 안 달라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시가 됐다가 똘똘 말려서 이 꼴까지는 안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도까지 이제 전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옛날 많이 잡아오셔서 아시잖아요, 교수님도. 그럼 가족이고 뭐고 없잖아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니까. 소박에 빠지면. 네, 고까지 지금 상황이 좀 가서 지금 이런 불행한 상황이 진행되지 않았냐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박도 중독돼 있고 네. 더 이상 이제 뭐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상태에서 와서 귀국을 했는데 아버지는 호적 파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아들이 한의대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든 기대가 차남한테 집중되는 거죠. 네. 큰 아들인 박한상이는 이제 아버지 마음속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는 단계 같아요. 더욱이 저는 그 정도면 아들 좀 버르장머리라도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돈을 안 대주고 어떻게 보면 혼자 독립하고 네가 책임져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버지가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놓지는 않았다. 네, 왜 그러냐면 뭐 둘째 아들이 한의대 간 건 간 거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둘째 아들은 조용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케이스고 모든 사고는 박한상이 다 치고 다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치고 다닌 걸 다 카바를 이 정도 10년 넘게 해줬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래도 우리 큰 아들이 장자가 이게 진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생활비를 이전에 준 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돈으로. 그죠? 근데 승용차 산다고 18,000달러면은 그때 서울의 그 비싼 동네 아파트 값이에요. 아파트 1억 8천으로 계산해도 센데 그때 1억 8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네. 한 5억 되지 않겠어요? 아니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왜 그러면 서울에 저기 그 강서구 외곽에는 1억 안 되는 아파트 수두룩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6, 7억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거액이면 그냥 대충 때려도 5억 이상은 준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했을 때는 아버지도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큰 돈이니까 이거를 얼마나 버티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들한테 너 호적 파가라고 얘기하고 너 빠이빠이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같이 사면은 위협을 안 느꼈을까요? 그 정도로 전투적으로 너한테 물려줄 유산 없고 너는 쓰레기야,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너는 문자야 이래버리면 저 같으면 같이 안 살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아들하고? 네, 저는 그 생각 들어요. 네. 여하간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입장입니다. 좀 네. 변해가는 관심도 네, 그런 관점은 된 것 같아요. 네. 작은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한의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박한상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죠. 동생이 한의대 가는 순간 박한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이 불안감이 조성됐을 거예요. 네. 게임 끝난 거죠 이제. 네.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 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동생의 한의대 합격이 상당 부분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약하고 도박 중독자들 보면 그 해부한 해법자 있잖아요. 범죄생물학자들 얘기가 대부분 전두엽이 망가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전두엽이 일반적으로 억제 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박한상이가 이 정도로 뭐 진짜 아파트 막 두세 채 값을 한 방에 날렸다면 그냥 진짜 있는 대로 다 퍼붓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뭐 살해하고 이런 거는 이 친구 그 당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리고 박한상이가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더라고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안과 긴장과 그다음에 충동성이거든요. 네. 그런 맞죠. 부분들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박에 잘 걸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더더욱 충동성이라든지 통제적 부분이 약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살해까지 갈 수 있는 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었겠죠. 도박 빚이라든지 또 동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범행의 착수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얘가 5월 13일 날 귀국했거든요. 네. 5월 13일 날 귀국해가지고 바로 그거 보면 이건 진짜 철저하게 그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서울 종로 세운상가 쪽에 가가지고 등산용 칼 25cm 정도 되는 거 하나 2개 구입하죠, 2개. 네. 그 신사동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한 8리터 정도 구입하고 부모가 그날 당일날 이제 그 5월 19일 날 네. 잠드는 거 확인한 다음에 준비한 흉기 들고 이제 침입을 해서 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중에 잡혔을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범행을 계획하게 됐냐고 했을 때 폭력 비디오에서 자신이 경찰 그 봤던 그 비디오에서 미국에서 본 비디오. 네. 그걸 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든 비디오나 아니면 지금 게임이라든지 매체 자체가 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충동성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 폭력 비디오가 저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국에 가서 많이 봤던 그 폭력 비디오 자체가 이 박한생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입장이 틀린 게 제 개인적으로는 핑계예요. 애초에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그렇게 수십 방 찔러도 될 정도로 미워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찔렀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찔를 만한 거죠. 박한상 그게 늘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오버킬이죠. 네, 네. 오버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입장에서는 장애물이에요. 네, 장애물이었고 항상 뭐 결정도 못했고 뭐 논팽이 짓을 하더라도 계속 그걸 막아주면서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더 미운 거고. 그러니까 아예 어머니는 같이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버지를 살해하는 게 목격자가 됐잖아요. 이 친구가 일단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인범임을 어머니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랬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 지르고 뭐 사체를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당시 잡지만 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 네, 그래서 폭력 비디오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부모님 뭐 동생 의대 간 것도 보고 하면 집안 내력 자체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이 좀 아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딱 일 터지고 바로 검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내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걸리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극단적인 범죄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범죄 비디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대상을 이거 미국 걸 내가 너무 많이 의무를 접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미친 개가 됐는데 어떡하냐 이런 식의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전달하는 피력하는 자기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요. 너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어? 하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 질문은 또 당연히 해요. 하겠죠. 당연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영화 하나를 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살인범인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는 영화를 내가 봤는데 그때 그 수법을 내가 모방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근본적으로 원한이라든지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환상을 만들어주는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비디오가 큰 몫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도 비슷하게 그 변명이고 합리화라는 생각은 또 분명히 들어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그 책을 논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범인이 하나 잡혔는데 얘 증거에 제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 그래가지고 진짜 봉변을 겪었다니까 그 책을 보면서 이 책 보고 배웠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죄송한데 방송이랑 개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얼마나 곤란해. 곤란하죠. 저는 그게 아니라 범죄 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랬는데 그 제 말고 다른 교수님 책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필 텔레비에 나온 건 제 것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로 수법을 배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범죄자인데 범죄학 매니아래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범죄 심리학을 너무 좋아한대요. 공부하는 걸. 그 책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너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지가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 될 것 같으니까 책 보고 배웠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은 전혀 그런 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경험칙상 말씀드리는 건데 박한상에 대해서 이런 비디오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언론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고 그렇죠, 언젠가 그거는. 기회가 되면 내가 끝낼 건데 거기에 수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 비디오 많이 봐서 그랬다. 그 적당히 핑계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는 폭력성이 있는 어떤 그 매체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 그렇죠,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죠. 그거는 뭐 명백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 수법이 내가 볼 때는 연구는 많이 한 거예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면 당연히 피가 자기 옷에 묻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려해서 아예 팬티까지 홀랑 다 벗고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양쪽 손에 흉기를 들은 상태에서 공격했어요. 그게 30-40회 정도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종아리 이제 물리게 되는 건데 옷을 벗고 범행했어요. 그리고 살해하고 방어한 다음에도 본인은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머리를 안 감았던 겁니다. 네. 그때 만약에 박한상이가 머리까지 감았다면 그러면 이 사건 상당히 난항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담당 형사님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의심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발이 너무 깨끗했다라고. 그렇죠. 현장에서 그 도피해서 나왔다 그러면 발 밑에 발바닥이고 어디에 뭐 다 묻어야 되죠. 샤워를 했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었죠. 예. 저는 그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맨몸으로 들어가서 살해를 하고 그 피를 씻어낸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범행 자체에 대한 잔혹함이라든지 또는 치밀함 자체가 저희한테 주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은 것 같고 오랫동안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또 사촌 동생 12살짜리 네. 이 아이 하나 있었잖아요. 얼마나 오래요, 얘기는. 불쌍해. 걔는 정말 그러니까 박한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종 사촌이죠. 이모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부부는 아마 그 집에다 아이를 맡기고 그때가 부처님 오신 날 그 즈음이라 수안보로 두 부부는 여행 갔었어요. 여행 가면서 그 12살짜리 아이를 맡겨놓은 건데 그 아이도 같이 덤으로 죽은 거고 이제 아마 경찰에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라도 구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 부모한테 유감 있어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처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전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는 그 인적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고 있었다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판인데 애까지 소사했다. 그러면 아이가 탈출 못하도록 막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질식사한 걸로 나오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면은 그 아이를 왜 못 구했냐 했을 때 형사님 입장에서도 서가님 입장에서도 입증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공소에는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도 사실 전 죽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죽였어야 할까요? 다 몰살당하고 자기만 살아야지 깔끔하지.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뭐 아버지가 뭐 그냥 칼 맞았겠어요? 이놈이 어쩌고 어마어마하게 아마 소동이 일었을 거예요. 두 사람을 살해할 때는. 그러면 아이도 봤었을 개수. 아이가 봤거나 아니면 겁나니까 문 닫고 들었을 수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냉철하게 본다면 이 아이도 제가 볼 때는 살해 못 나오게만 막아도 아이는 뭐 탈출이 안 되니까 방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증거나 뭐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사건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검찰에서 빨리 넘기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어차피 다 죽인 건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관들이 수사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에 이런 그 어떤 용의점은 있었지만 일단 시원하게 두 부모님 살해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봐도 그 쉽게 얘기하면 방화치사가 없어요. 애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불 질러서 걔가 죽은 거 아니에요. 애기가 어쨌든. 맞아. 근데 지금 현재 공소유지에는 방화치사는 제가 자료를 수백 개를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방화 그다음에 그냥 뭐 그 정도로 방화, 끝났어요. 예, 살인, 존속살인, 방화. 방화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를 피해자로 봤다면 결과적으로 방화치사가 돼요. 방화론이 치사했잖아요. 이거는 뭐 피해자로는. 근데 예. 저 판결문에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요거는 수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열받는 게 이게 지금 그 저번 맞네. 3년 전에 인터뷰할 때도 왜 방화치사죄가 없냐 셋을 죽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박한상의 모든 죄책에 대해서 물론 못 나오는 형을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죄책에 대해서는 좀 풀리지 않은 원하는 하나 있지 않냐 지금 열받지만 이런 얘기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미리 흉기로 공격해서 살해한 거는 존속 살해, 존속 살인.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불을 질렀으니까 방화. 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한상이가 공격하고 미리 살해한 게 아니니까 살인죄는 없지요. 네. 그렇다면 방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방화치사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죄명이 의율되지 않은 건 명백해요. 그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간과됐다는 얘기는 그건 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전 박한상한테 너무 더 화가 난 게 경찰에서는 자수를 했어요. 근데 검찰 가면서 또 부인을 하기 예, 시작을 부인해요. 하잖아요. 네. 근데 경찰에서 잡혀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잡혀서 좀 속 시원하다. 검거 후에요. 네, 후련하다. 그리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경찰에서는 그 얘기했어요. 그 왜 어머니 아버지 살해했냐 그랬더니 유산 받아서 미국 가서 다시 잘 살아보거나 사업하려고 했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던 그 한약상은 너무 복잡해서 이어받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 부분도 분명히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모든 게 후련하다. 잠도 못 자고 그동안 굉장히 괴로웠다. 그리고 자수도 생각은 해봤는데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내가 엄두를 못 냈다. 그러니까 이건 자백은 한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부인하죠.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싫은 거예요. 후련했고 내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범죄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도 죄책감을 느꼈고 나도 힘들었다. 나도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네, 그게 너무 저는 변명같이 느껴졌고 그런 얘기를 자체를 일부러 한다라는 게 저는 더더욱 살인한 것도 플러스 정말 뉘우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변명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일단 이제 재판 결과는 아까 이제 이미 뭐 나왔으니까 빨리 말씀드려야겠네. 존속살인하고요. 네. 방화로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고인은 돈 많은 부모를 없애고 자신이 그 재산을 상속해서 자유롭게 살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물질에 대한 숭배와 애착 때문에 인간 생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파멸시킨 행위. 그래서 1심, 2심이 전부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95년도 8월 25일 날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됩니다. 물론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네. 했었는데 그건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아마 지금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건 대구교도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 더 황당했던 게 재판 과정 중에 공범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네. 이모 씨라는 자기 친구가 공범이라고 해서 그 사람 조사 엄청 받았죠. 그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것이 부각이 되면서 뭐 공범이었다느니 어떠느니 막 뉴스에서 한참 동안 얘기나. 공범 건거한 것도 대서특필 됐었어요. 네네. 예. 근데 결론은 공범이 단독범입니다. 네, 아닌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 되면 그 처음에 이제 악막이라고 그래요. 범죄를 저지를 때 사탕같이 막 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이게 침체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재격앙기가 생기고요.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겁이 나는 이제 겁쟁이의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검거되면 이게 재수 없어서 걸렸다 하는 그러니까 원망에 섞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 마지막 단계 가면 다 놔버려요. 이걸 천상이라고 하는데 엔젤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다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랬고 어차피 그렇지. 나는 사형인데 뭐 깜빵에서 안 들었겠어요. 거기 깜빵에 가면 재판 다 해요 예, 거기 네, 안에서 움직이는 형법사전들이 있다고 그러대요. 네, 미리 재판 다 해요. 근데 거의 오차도 없어요. 네, 거의 그 사람들이 판사님들 그 형량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네. 그럼 다 아는 내용인데 갑자기 공범을 얘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혼선을 주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까지도 제가 볼 때는 죄의식도 없고 잘못한 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후련하다 시원하다 있잖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사라져줘서 시원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이렇게 이론 범죄학자들은 수사하시는 김복준 교수님 같은 수사과 교수님들은 범인들 진술하고 상황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이론 범죄학자들은 가설을 많이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 본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더 나쁜 놈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가 볼 때는 이 박한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 자체가 넘어야 될 벽이 아니고 부셔서 없어져야 될 벽이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김용희 파일럿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제가 오버킬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사례는 아니었는데 자기의 남편의 내연녀를 죽인 사건이었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잘못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다. 악마가 씌었다. 막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빛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난 이 사람을 죽여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업적을 세운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데 여태까지 봤던 범죄자들의 눈빛과 달랐어요.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범죄자한테 진짜 자기 속마음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그 얘기하면서 광기를 봤거든요. 살인할 때 눈이 저 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저기 범죄자들도 프로파일러 만나면 저 사람들 눈이 같다고 그래요. 프로파일러 그 천적이니까. 네, 상대방이 서로 맛이 같다고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을 끄집어내는 분들이니까. 근데 진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 의견에 동감하는 게 저는 박한상이 뭐 어떤 인물이라는 얘기를 뭐 이게 주로 하잖아요. 저희한테 연쇄살인범들은 태어날 때부터 연쇄살인범인가요? 아니면 키워질 때부터 연쇄살인범인가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질 자체는 어느 정도 타고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인적인 의견이. 제가 만나봤던 범죄자들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환경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범죄자들을 만났고 환경 속에서 저는 배우는 건 통제력이라든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박한상 같은 경우는 전 그 기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기질이? 하고, 네, 그것이 저도 사실 이런 부모 만난다고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 아주 좋은 부모라고는 솔직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전 이 정도 부모님이라면 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박한성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한상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엽기 존속살인 사건을 접할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서 네, 라일 메넨데즈하고 에릭 메넨데즈 형제가 그 당시 부모님 돈 진짜 많으셨어요. 1,500만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를 총으로 형은 21살, 저 동생은 18살이었는데 살해하고 그 돈을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경찰에 이제 재판을 받아가고 재판도 5년씩 걸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박한상이가 미국 갔을 때 이 사건이 톱 기사였어요. 계속 5년 동안 계속 나왔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CBS에서 그 로앤오더 트루크라임이라는 드라마로 이거가 소재예요. 이걸로 미니시리즈 10여 부작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그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연쇄살인범에서 더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미국 사회에서는.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네, 그래서 거기는 그 유무죄는 미국은 그 대배심이 하잖아요. 배심원들이. 그렇죠. 이제 배심원단이 죽인 건 맞는데 그 학대당한 걸 친척들이 계속 형제가 학대를 당했다. 네, 부모한테 학대 엄청나게 심하게 당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그 진술을 해주는 거예요. 친척들이 오는 저 족족 전부 다 이 자식들이 그럴만해요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심원들이 사임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거 내가 유죄 판결 못하겠다. 그래서 재판이 5년 동안 간 게 있어요. 계속 배심원 교체해가면서.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 왜 그러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거는 뉴스 보면 다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이나.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뭐 부모님한테 뭐 어쩌고 나 뭐 내 삶이 뭐 피폐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봤을 때는 이런 영향이 전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또 소설 써봅니다. 그 시기가 이게 겹치나요? 네, 89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네 재판이 94년이 끝났으니까요. 결국 지금 뭐 이 대구교도소에 있는 걸로 최종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근 이 사람 동향을 보면 97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동료 수감자들하고 싸우고 지랄해가지고 독방도 들락날락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근데 이제 사형이 95년도에 8월 25일 날 확정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이 97년 12월 30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형했을 만도 하거든요. 근데 사형이 95년도에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사형 집행될 때는 포함이 안 됐어요. 박한상이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그 논란도 우리 사회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 부분은 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여하간 결국은 박한상이가 구속됨으로 해서 100억대가 넘는 그 재산은 그 한의대에 들어간 동생이 혼자서 몰빵으로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법 1004조에 나와 있어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이 피상속인 이런 사람들 그 또 동순이나 선순이 상속에 네. 그런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자는 상속에서 배제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민법 1004조입니다. 네. 유명한 조항이죠. 그래서 박한상이 상속권이 박탈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혼자 다 받아버린 거죠. 동생도 이 재판 과정에서 면회는 한번 갔었다고 그래요. 네. 자기 형이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도 자기 동생한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는 무죄라고 우기니까 동생 그 이후로는 면회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래요. 이 사건 이후에 제일 많이 나왔던 말들이 오렌지족과 유산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유산, 상속, 예. 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뭐 그 유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런 말들 뭐 딸한테도 뭐 상속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뭐 이런 일들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유산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그 종속 살해가 그 살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약 5% 됩니다. 근데 일반 뭐 미국이나 아니면 그 서양이나 이런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한 1% 정도라고요. 유독이 우리나라는 존속 살해가 그 살인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그 원인으로 유산이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꼽게 돼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 존속이라는 개념은 우리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전 세계 형법을 찾아봐도 존속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은 비속이 있죠. 맞아요. 밑으로 이제 자기 자녀를 공격하는 오히려 경우가. 그게 가중처벌 받아요. 네, 그게 네. 가중처벌 받는데 존속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할 때 손주가 있을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4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계시면 4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미국 아이들은 평균 6.5명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갖고 6.5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는 얘기 원래 4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 통계 전속살인 통계를 우리 기준으로 보아서 1%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저는 네. 프로스테이지 아니더라도 조금 다르게 네, 바라봐. 숫자가 많은 건 맞고요. 네, 다르게 맞는데. 바라보는 게 있고 네. 제 이제 프로파일러 출신이잖아요. 그 스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범죄 분석팀에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다르게 봤던 게 존속살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병에 의한 살인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가족 갈등, 그다음에 또 재산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20, 30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존속살해. 저는 20, 30대까지 부모와 같이 살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 차원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 꼭 구태에 하나를 붙인다면 법상 문제가 있는 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죽기 전에 난 얘한테 한 사람 몰아줘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유언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유류분. 맞아요. 유류분이 있어요. 유류분이. 그렇죠. 예, 원래 받기로 한 거에 2분의 1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속. 그래서 이 유언 부분도 사실은 존속살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맞아요. 봐요. 유언을 내가 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가면 그만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다가 최근에 그 재산에 의한 범죄, 존속살인이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어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박한상은 저는 어쨌든 유산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라는 역량이 되게 크다고 봐요. 첨언을 하면 20년 전에 평균 수명이 70에서 73세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세에 환갑잔치를 하면 자녀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에 또 30살을 한 세대로 놓고 봤을 때 30전 후에 결혼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출가해서 아이들을 좀 낳아서 애들이 기어다닐 수준 됐을 때 부모님 환갑잔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내가 10년밖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인생 유통기한을 얘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자녀 수명이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차곡차곡 하나씩 물려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속이나 유산 관련된 존속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그 50년대생 어르신들 기준으로 해서 이때 오래 살으니까. 네. 왜 그래 50년대생 같으면 옛날 기준 돌아가셨어야 될 나이인데 지금 맞아요. 50년생이 까딱 없어요. 지금 저 2단 쫓아기가 다니시거든요. 산에서. 그래서 지금 58년 개띠가 지금 바로메타잖아요. 네. 58년 개띠가 올해 이제 새해 퇴직이 이제 60만 61세 만 되시네요. 2019년기 61세 되시네요. 이 어르신들이 지금 92만 명 태어나셔가지고 그 베이비붐 세대예요. 네, 맞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93세 정도 지금 기대치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암이나 뭐 당뇨 이런 거 없으시면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80이 됐다 그러면 30살 빼면 자식이 5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갈 기미가 없고 그러니까 자식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 양반들 저 죽기 전에 난 유산도 못 받고 내가 먼저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 버린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런 병폐가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이 복지 체계하고 범죄 예방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젊은 세대가 집 같은 거 구하는데 부모로부터 손을 안 벌리도록 하는 이 주거복지 있잖아요. 이 정책만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하고 아주 쓰레기 같은 경우 빼고 박한상이 이런 경우는 빼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모하고 자식 간의 이 돈 문제 가지고 갈등은 어느 정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부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류분 제도라든지 네. 민법이 만들어진 게 아마 53년도 그 일제 거잖아요. 네. 네, 그 뭐 민법도 많이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우리 이제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네. 이 사건은 또 굉장히 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게 변호인이에요. 아, 네네. 황산성 변호사죠. 네. 환경부 장관했던 그 여성 변호사, 인권 변호사 출신 황산성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 이런 패륜 범죄자 절대 변호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이 자처했어요. 내가 그 변호하겠다. 뭐 아무리 범인이라도 그런데 3개월 만에 그만두죠. 네. 본인이 처음 의도하고 달리 보니까 이거 반성도 안 하고 도저히 이거 갱생의 어떤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포기한다 그러고 그만뒀는데 근데 이 황산성 변호사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수사를 했던 이 조경감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았어요. 왜 상처 많이 받았냐면 그때 이 황산성 변호사가 처음엔 뭣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도 상속받는 아들이 부모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는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들이 그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지금도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박한상이 많이 하는 논리가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했죠. 네. 뭐 그 당시에 또 이제 사용했던 두 자루의 칼. 네. 그거는 경찰 참 갖고 놀았다고 해요. 이 조경감 쪽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새벽에 오는 청수차에다가 던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집중적으로 칼 안 찾으면 그 사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증거. 증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추궁했더니 집 근처 공터에다가 버려서 나중에 찾아서 현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박한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좀 합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진짜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모를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잔혹함도 얘기 나오게 되면서 또 그 시대상의 문제들도 많이 얘기됐던 것 같고요. 오렌지족 얘기도 됐었고 또 저희 많이 얘기 나눴던 유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건을 보면서 오늘처럼 또 많은 제도와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저희 한국의 살인사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